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상품화 개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화 개발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는 사업화 개발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공 사업화의 프로세스 A, B, C, D에서 C 단계로 정의했던 부분입니다. D 단계는 사업화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정식으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설비를 검토해서 그 설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상업적인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 그래서 품목 제조 보고를 하고 자가 품질 검사까지 하는 단계를 우리가 D 단계로 정의했습니다. 이 D 단계 전 단계, 즉 사업화를 바로 목전에 두고 사업화를 준비하는 단계, 다른 말로는 상품화 단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상품화 단계는 이와 같이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네이밍, 브랜드 네이밍 및 상표 등록 단계가 있겠고요. 이어서 포장 디자인, 즉 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또 필요하다면은 웹박스, 웹포장 박스 디자인까지 진행하는 포장 디자인 단계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표시 기준을 검토하고 네 번째는 유통기한을 설정하며 마지막에는 영양정보 분석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C1부터 C5까지의 단계는 실제적으로는 정해진 이 순서에 따라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 순서의 흐름으로 하고 필요하다면은 이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표시 기준이 검토되어야 최종적인 포장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표시 기준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포장 디자인의 시안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먼저 진행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 단계에 우리 법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그 표시 기준이 들어가 있는, 표시 사항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한 번 더 바꾸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 디자인 다음 단계에 이어서 여러 분석적인 실험 단계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분석 결과를 포장 디자인 안에 반영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포장재 제작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이 포장재 제작 단계는 굳이 C 단계에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즉 상업적인 생산 단계인 D 단계, 사업화 단계에서 포장재 제작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C 단계라고 하면은 사업화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또 품목 제조 보고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브랜드 네이밍과 상표 등록 단계와 포장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가공 사업화의 프로세스 A, B, C, D 흐름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C 단계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네이밍 앞에 브랜드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 네이밍에 있어서 중요한 8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8가지 법칙을 한번 다뤄볼까요? 첫 번째, 선도자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네이밍을 잘해서 또 그걸 상표 출원, 등록까지 과정을 거친다면은 우리 회사의,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선도자의 위치로서 우리 제품을 마치 고유명사화 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소비자는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을 기억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우리 빙가류 제품 중에서 콘 제품 하면은 아직도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의 제품인 브라보콘이라는 말을 소비자들은 계속 기억을 합니다. 심지어는 브라보콘이라는 제품이 시장에 없어도 다른 유사 제품을, 같은 유형의 제품을 고르면서도 우리는 브라보콘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강청정제의 대명사 하면 가그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콜라 하면은 펩시보다는 코카콜라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콜라라고도 하지만 코카콜라라고 먼저 앞서서 기억을 해준다. 이것이 바로 선도자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후발주자는 어떤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서 선발주자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그것을 우리가 후발자의 법칙이라 하는데요. 선도자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매우 구체적인 네이밍을 통해서 후발주자가 선도주자보다 앞서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료 중에서 혼합 음료 중에서 우리 스포츠 음료처럼 또 꼭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소화 흡수가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저칼로리형 어떤 이온 음료 이런 음료들을 최초에 제품화시킨 사례가 니어워터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니어워터라는 제품이 선두자였겠죠. 후발주자인 우리 제품 중에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2%의 광고 멘트에 보시면 2% 부족할 때라는 말을 강력하게 기존 제품과 다르게 더 차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이 후발주자가 선도주자를 따라잡은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후발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포괄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포괄성의 법칙은 패밀리 브랜드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카테고리 안에서 같은 패밀리 브랜드의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제품이나 다른 서비스 쪽으로 같이 사용해도 되는 그런 어울리는 이름,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우리 확장성의 법칙과 유사한 개념인데 한번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존 하면은 패밀리 브랜드이고요. 아마존 다음에 그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마다 아마존 뭐뭐뭐, 아마존 뭐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아마존 프라임 이런 식으로 포괄성의 법칙을 설명하는 예시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는 우리나라의 카카오 하면은 카카오 톡부터 시작했지만 카카오 택시, 카카오 게임 이런 것들로 포괄성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하게는 확장성의 법칙이 있어요. 한 제품의 브랜드로 성공한 네이밍은 다른 제품으로도 그대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2080 치약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2080 치약 다음에는 같은 구강 계열의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면서 2080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죠. 가글 제품에. 그래서 2080 가글 제품. 예,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우리 애플사가 애플사의 여러 스마트 기기 앞에 I라는 소문자를 써서 I가 들어가면 애플사의 시리즈 제품으로 확장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팟, 아이튠즈, 아이워크, 아이라이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확장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는 차별화의 법칙이라고 해요.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그 브랜드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면은 우리가 무슨 아파트, 우리 뭐 대우 아파트, 현대 아파트 하다가 그 이름만으로는 무슨 특별한 차별화된 개념을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편한 세상, 레미안, 틱톡 이런 틱톡은 우리가 SNS의 하나죠. 그래서 그 자체가 뭔가 소비자한테 인지하기 좋게끔 어떤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화의 개념으로 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문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제품 서비스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그런 워딩으로 네이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는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이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담고 있는 그 서비스의 내용을 그 이름이 그대로 거의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곱 번째는 보호성의 법칙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은 브랜드 네이밍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유명한 우리 방송인 중에 우리
이경규 씨가 있어요. 이경규 씨가 우리 꼬꼬면이라는 아주 이색적인 라면을 개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이 꼬꼬면에 대한 상표권을 갖는 데 있어서 큰 트러블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즉 꼬꼬면은 이경규 씨가 개발을 했는데 정작 상표 출원은 다른 분이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것은 상표 등록을 전제로 하는 네이밍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부정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라는 법칙입니다. 부정적인 단어, 바른말 들어봐도 그것은 어떤 성적인 속어라든가 또 비속어, 남을 모욕하게 하는 말, 그리고 뭔가 혐오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를 연상하게 한다면은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된다는 게 여덟 번째 법칙입니다. 특별히 우리말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의 말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네이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이밍의 구체적인 기법들이 있는데요. 여러 기법들을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그대로를 그냥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애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애플 하면 우리가 영어의 사과의 영어 단어죠. 그대로 쓰는 겁니다. 크라운, 이런 것들이죠. 영어 단어 그대로를 써버리는 겁니다. 한국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어떤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애플은 왜 애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컴퓨터, IT 기기가 애플이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젊었을 때 사과 농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재배하면서 경험한 과정에서 사과야말로 여러 과일 중에 이것처럼 맛있고 완벽한 과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애플이라는 이름을 본인이 창업한 회사의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하기법을 쓰는 거죠.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칼로리 밸런스, 이런 단어 두 개를 합치니까 칼로리의 밸런스, 다이어트 식품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죠. 토마토, 저축은행, 이런 개념들이 이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빼기법입니다. 여러 단어를 합쳐놓고 그 중에 중간이나 앞에 부분이나 뒷부분의 단어를 빼는 거죠. 적절히 우리가 약어 표현하는 개념처럼 우리가 SNS상에 줄임말 쓰는 그 개념으로 표현하는 개념의 네이밍입니다. 우리 카카오톡 하면은 다들 카톡이라고 해버리고 말죠. 디지털 카메라면 티카라고 하고요. 수학능력 시험을 다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란 말로 줄여주는 거. 이것이 또 다른 기법 중에 하나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비슷하지만 단어와 문장을 축약해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Federal Express, 그때 Federal Express를 줄여서 FedEx로 줄여줍니다. 멜로디 온을 멜론으로 줄여준 거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아멕스로 줄여서 얘기하죠. 그리고 코리안 캔두, 한국인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코란도로 바꿔준 거죠. 고란 사람은 아마 이 섬유를 개발한 개발자, 사업자일 겁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고 텍스타일을 고텍스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 간 겁니다. 또 우리가 세계적인 에어컨 브랜드인
우리 LG의 휘세는 이렇게 온 거죠. for, send. 회오리를 보낸다. for send. 이걸 줄여서 휘센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김치 톡톡 냉장고. 뭐죠? 김치 냉장고인데 유산균이 발효되는 과정을 의성어로 톡톡이라는 그 의성어를 이용한 것이고요. 귀 밑에, 귀 밑에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 소리 나는 대로 바로 이해가 되게 하는 거. 우리 이가 탄 이런 거죠. 이가 탄탄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명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병철 어학원 이름 걸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본인 이름을 걸 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일곱 번째는 생략하기. 두 단어를 조합하면서 같은 발음을 생략하거나 줄이는 방법입니다. bright, light를 합쳐서 bright. 짜장의 왕을 짜왕.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길죠? 세바시. 이렇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는 의인화법이 있습니다. 상품을 의인화해서 소비자에게 친밀감을 주는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라딘이나 파파존스 같은 겁니다. 이중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표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갖게, 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입니다. 올리브영. 자, 올리브 하면 뭡니까? 우리 올리브 나무의 올리브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All live young. 모든 사람은 젊게 산다. 그런 메시지로 젊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SSG 하면은 여러분들 쓱이라는 말로 광고를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이중 의미를 갖고 네이밍한 케이스입니다. 열 번째는 연음 법칙이죠. 발음의 용이성을 개선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그 발음하기 좋게끔 하면서 어떤 일관적인 어떤 흐름으로 리듬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눈에 띄네. 원래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를 눈에 띄네라고 바꿔주는 거죠. 11번째는 이니셜을 활용하는 거 많이 써왔습니다. 그렇죠? 의미를 가진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한 대신에 각각의 단어의 이니셜을 따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제당의 앞에 C와 J를 합쳐서 CJ.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세 단어를 이니셜을 따서 KFC 이렇게 따오는 경우들입니다. 11번째는 좀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뒤집기. 여러분들 우리 KT 하면은 올레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근데 이 올레가 어디서 왔냐면요. 헬로우의 역순입니다. 헬로우를 뒤집어 놓으면은 올레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생수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고급 생수 브랜드죠. 에비앙이라는 생수가 있는데 에비앙의 생수는 어디서 온 거냐면 네이브 어디죠? 자연. 원래 그대로의 모습. 그런 뜻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천연의 어떤 자연수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그래서 에비앙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좌우대칭의 사례입니다. 단어를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이 로고로 표현했을 때 왼쪽에서 읽거나 오른쪽에서 읽거나 같이 갈 수 있도록 좌우대칭으로 AIA 생명보험이 그렇고요. 넥센 타이어가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읽어도 넥센, 오른쪽에서 읽어도 넥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이밍 기법의 여러 사례들 중에 제가 13개 정도를 추려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네이밍의 이런 컨셉들을 우리가 잡아갈 때 네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이름인가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제품의, 우리 서비스의 기능을 충실히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름만 들어봐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타겟 고객의 기호에 적합하는가.
자, 우리 제품의 타겟층은 젊은 세대인데 그 네이밍의 느낌은 노인들한테 어울릴 만한 그런 네이밍이다 하면 그건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해하기 쉬운가? 이해하기가 쉬워야 돼요. 자, 우리가 네이밍 한다고 무슨 어떤 이탈리아의 어떤 어원을, 그리스 신화의 어떤 어원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러면 저는 좋은 네이밍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가 좋아야 돼요. 발음하기가 좋아야 돼요. 예, 발음하기가 좋아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명료해야 됩니다. 딱 로고로 찍었을 때 딱 명료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예, 기억하기 좋고 발음하기 좋아야 된다. 기억하기 좋으면은 발음하기 좋으면 또 기억하기가 좋을 겁니다. 또 친근감이 있는가, 아름다운가, 예. 그 다음에 외국어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진 않은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또 그 브랜드명으로 우리가 도메인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자, 브랜드를 이름을 찾는데 도메인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갖지 못하는 도메인이다 하면은 우리는 또 다른 도메인을 위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고요. 아니면은 그 브랜드와 연관이 있는 조금 변형된 도메인을 가져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하나로 일치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네이밍하는 과정에서는 도메인도 검색을 해보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표 출원 가능성, 상표 등록 여부를 미리 체크하면서 네이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12번에 나오네요. 브랜드명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한가를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13번째는 검색하기 용이한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상표 등록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하나이고 지적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특허가 있죠. 예, 그래서 전체 지적재산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 4개의 지적재산권이 있는 거고요. 이 중에 특허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연법칙을 이용하되 어떤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상당한 고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특허라고 하고요. 그 특허 출원의 대상은 어떤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 물건이나 또 그걸 만드는 과정에 사용된 방법을 출원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허의 존속기간은 즉 지적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은 출원 후 2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역시 특허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되 물품이 형상, 구조, 조합 같은 아주 약간은 단순한 그런 기술을 실용신안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방법보다는 물건 쪽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10년으로 일반적인 특허보다는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줍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20년 정도 됩니다. 상표는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건데요. 자기의 상품 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상표인 거죠. 그래서 출원 대상은 표장에 대해서 그 상표, 디자인 이 부분을 출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등록일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의 존속기간, 보호기간을 갖는데요. 갱신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허 출원의 절차들은 보시는 것처럼 출원, 심사, 그리고 거절, 즉 수정 의견을 주는 경우죠. 수정 의견이라기보다는 거절이 됐다고 일단 통보를 해줘서 그 의견을 받은 출원인이 이런 부분들은 고쳐서 거절 이유에 대한 반박, 의견서, 보정서를 내서 그것이 해소가 됐을 때
특허가 등록이 됩니다. 물론 거절 이유가 없이 아주 완벽하게 처음부터 출원된 특허 자체가 특허를 바로 줄 정도의 완성도가 높다면 바로 특허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고가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출원 후 1년 6개월 정도 있을 때 공개가 되기 때문에 특허의 최종적인 등록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좀 길어지는 경우는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특허보다는 상표 등록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절차, 네이밍부터 상표 등록까지의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밍 단계에서 앞서 우리가 배운 바 있는 네이밍의 8가지 법칙과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네이밍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네이밍 과정에서 상표 출원 가능성, 즉 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면서 네이밍을 해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표를 정하고 그 상표를 브랜드 네이밍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어느 분야로 좁혀서 상표 출원할 거냐를 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만든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공산품,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 상표를 못 쓰게 이렇게 권한을 폭넓게 제공해 준다면은 여러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쓰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원자로 하여금 이 상표를 어느 분야에 한해서 보호를 해달라라는 그런 상품의 분류 코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식품 분야가 따로 있어요. 예, 번호가 몇 개가 있습니다. 또 판매업이라든가 쇼핑몰이나 의류나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식품의 브랜드를 갖고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식품이 아닌 분야에서 출원해서 등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단계 분야를 정해서 상표가 어느 정도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이 본격적인 특허청을 통한 상표 출원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럼 상표 출원에서부터 등록 과정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상표를 출원하면 실체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거절 이유를 통지하거나 출원을 공고해서 즉 거절되지 않고 등록 가능성이 있을 경우죠. 출원 공고를 해놓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즉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서 이의 신청에서 들어온 의견이 타당해서 이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은 다시 거절 결정을 해줍니다. 이의 신청이 없다면은 그래서 이 상표가 등록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등록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때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은 심사까지 한 10개월, 그리고 공고까지 2개월, 그래서 최소한 12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요. 내가 네이밍을 했는데 이것이 상표가 등록이 되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표법의 제33조와 34조 사항에 보면은 등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의 보통 명칭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 자, 우리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로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카로 하겠다. 이거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나 쓰는 일반적인 보통 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의 브랜드를 요거트로 하겠다. 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예. 또 콜드크림을 만드는 회사가 콜드크림의 주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셀린을 갖고 하겠다. 바셀린을 원료로 쓸 뿐이 아니라
브랜드로 하겠다. 이거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쌍화탕의 쌍화 이런 것도 독점적으로 어느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본인 제품을 식별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것들입니다. 자, 특별하게 그 회사 거라고 볼 수 없는 거 있어요. 국수의 상표명으로 어느 회사가 구포국수. 그럼 구포에 있는 많은 국수집에서 왜 거기만 구포국수냐? 우리는 그럼 쓸 수 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흥찐빵 이런 거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엿을 선전하면서 합격엿 이런 거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입술 연고를 하면서 소프트 립스 이런 거 쓸 수 없다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성질, 그런 산지, 그런 품질이라는 겁니다. 그런 용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 케이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진 함흥냉면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핀란디아 백암온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풀려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흔한 성이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내가 이씨니까 무슨 리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프레지던트 너무나 많이 쓰는 일반 명사 아닙니까? 이런 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너무 지극히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다 하면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산균 발효의 상품명을 1, 2, 3 이러면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콜드크림을 2프린트 안 된다는 거죠. 쌍화탕을 한자에 석삼자로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 상품을 표시하는 것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Believe it or not 이런 것들 안 해준다는 거예요. Hello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전 소중하니까요 안 해준다는 거죠. 몬테소리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요 케이스를 봤고요. 34조 부분 보겠습니다. 국가의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 이런 것도 곤란하다는 것이죠. 태극기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의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상표. 미풍양속을 해치고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겁니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것들입니다. 타인의 먼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상표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상표 등록이 가능하고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이밍 과정에서 미리 고려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브랜드 네이밍과 상표 등록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특허청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네이밍하는 단계마다 계속해서 유사 상표가 있는지를 검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키프리스에 가시면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 중에 상표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짓고자 하는 브랜드 네임을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분류 코드가 있어요. 총 34개의 분류 코드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주로 뒷부분에 식품 분야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디서부터 있는가 보겠습니다. 29번에 이와 같이 주로 식육, 생선, 가금, 고기 진액, 가공 처리, 냉동, 건조, 조리된 과일 및 채소 29번에 있습니다. 30번에 보니까 커피, 차 이런 것들이 있죠. 31번에 미가공 농업, 수단 양식, 신선한 과실 및 채소. 32번에 맥주, 광천수, 탄산수 있습니다. 33번에 알코올 음료, 맥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들입니다. 34번은 담배, 흡연용구, 성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로 33번까지 28번부터
33번까지가 식품과 관련된 코드입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 초록보감이라는 브랜드를 보니까요. 33과 32번에 걸쳐서 33과 32번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술과 그리고 맥주, 탄산수, 과실 음료, 주스 이런 거에 걸려 있는 것이죠. 또 보니까 29번 따로 출원이 되어 있네요.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좀 다르죠? 먼저 29번에 출원하고 동일 출원이니 3달 있다가 다시 분류 번호를 늘려서 출원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초록보감이 다른 데도 있어요. 24번에 있어요. 자, 24번은 여기에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전혀 다른 식품이 아닌 다른 유형의 코드입니다. 자, 이제는 네이밍과 브랜드 등록, 즉 상표 등록 절차를 밟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밍을 해놓고 우리는 사업화를 진행할 겁니다. C2, C3, C4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가 등록된 상표를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포장 디자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포장 디자인에 대한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결국은 디자인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상품 패키지에 최신의 트렌드 이미지를 보여주는 우리 SNS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예시로 보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품격 있는 디자인들이 그 상품의 상품 가치를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과 관련된 사과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과즙입니다. 사과에서 즙이 나오는 그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인상 깊게 그 제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단계에서 또 고려할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와 같이 제품의 디자인뿐이 아니라 외포장 박스의 디자인. 그래서 이 박스 디자인은 이 제품의 디자인과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확장성 있는 그런 디자인. 색깔을 선택하거나 어떤 폰트나 로고나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선물 포장을 했을 때 연출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례입니다. 잼입니다. 아로니아 딸기를 이용한 잼이나 분말을 상품화한 사례죠. 이것은 지역의 로컬 푸드 브랜드예요. 우리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공동 마케팅 브랜드입니다. 아산을 담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이같이 아로니아라는 말을 강하게 쓰고 분말, 그래서 특별한 새로운 이름을 짓기보다는 그냥 원물, 농산물을 이름을 그대로 거의 갖다 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표 출원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이 제품명에서는 그렇고 이 상표 출원은 바로 이 공동 브랜드. 그래서 딸기잼에 아로니아 분말이나 여러 제품 라인에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 브랜드는 상표 출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C의 1, 2단계, 즉 브랜드 네이밍과 상표 등록 그리고 포장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